정당방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막으려 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싸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했다. 지하철, 시장, 어디서든 결국 나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고소장이 날아왔다. 정이라고 믿었던 선택 전부 틀렸던 걸까? 선생님,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다.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고소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내 손은 멈추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장면이 끊기듯 바뀌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은 숨이 막힐 듯 붐비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인 채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젊은 남자가 이어폰도 없이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주변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다. 불편함은 공기처럼 퍼져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시선을 옮기자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다리를 꼬고 휴대폰 게임에 몰두한 채 앞에 서 있는 임산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임산부는 손잡이를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나 역시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괜한 일이 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순간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그 남자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짜증 섞인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며 지나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여는 순간 일이 커질 것 같았고 그게 더 두려웠다. 손잡이를 꽉 쥔 채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분명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서면 어떻게 될지, 싸움이 벌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늘 갈등을 피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쉰을 넘긴 지금 남은 건 책임과 피로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답함이 목을 조여왔고 나는 그 감정을 외면하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가라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눈을 떴을 때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몸 안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각이 미묘하게 퍼지고 있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다 거울을 바라봤다.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몸의 감각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또렷하게 인식됐고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게 느껴졌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쓰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몇 번이고 몸을 움직여봤다. 단순한 동작조차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계속 이어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지만 나는 애써 무시한 채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출근길 도로는 평소처럼 막히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강한 상향등이 번쩍이며 시야를 파고들었다. 사이드미러를 보니 검은 차량 한 대가 바짝 붙어 있었다. 경적까지 거칠게 울리며 위협적으로 밀어붙였다. 심장이 순간 조여왔고 익숙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유지한 채 조용히 차선을 바꿔 비켜주려 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오히려 내 앞을 가로막듯 급하게 끼어들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거리가 좁혀졌고 순간적으로 사고가 날 뻔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앞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했다. 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간신히 충돌을 피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상대 차량 문이 거칠게 열렸다. 덩치 큰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지만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는 몸이 충돌하고 있었다.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의 주먹이 아무 경고도 없이 날아왔다. 그 찰나였다. 머리로 인식하기도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고개가 자연스럽게 틀어지며 주먹이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순간 멈춰 섰다. 방금 내가 무엇을 한 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남자는 당황할 틈도 없이 다시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한 발 옆으로 빠지며 공격을 피했고 손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팔을 흘려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동작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남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연속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느리게 보였다. 나는 크게 움직이지도 않은 채 모든 공격을 피해내고 있었다. 머리는 아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싸움을 끝내고 있었다. 그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귀를 스쳤고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번쩍였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흘려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손이 상대의 중심을 향해 움직였다. 힘을 준 것도 아닌데 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끝나버렸다. 나는 그대로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쓰러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늦게 폭발하듯 뛰고 있었다. 이건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남아 있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결국 차로 돌아가 급하게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다. 모든 것이 허무할 만큼 빠르게 끝났다. 도로 위에 혼자 남은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까지의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분명 나는 싸움을 한 적도 배운 적도 없다. 그런데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아침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안쪽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의 감각이 계속 살아있었고 방금 전 상황이 반복 재생되듯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낯선 남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와 물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몇몇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분위기가 점점 불편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단호하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3개 내리쳤다.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야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묘하게 또렷하게 느껴졌다. 여기는 영업하는 곳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비틀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한 발 다가왔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라는 말과 함께 남자의 손이 내 멱살 쪽으로 올라왔다. 그 순간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목을 가볍게 잡아 흐름을 틀자 그의 균형이 순간 무너졌다.
나는 스스로도 놀란 채 한 발 물러섰다.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공격해왔다. 나는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공격을 흘리고 중심을 밀어내는 동작이 이어졌고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무실 안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넘어진 남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더 이상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더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공격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상황이 멈추기를 바랄 뿐이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남자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자는 가방을 거칠게 챙기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동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몇몇은 다가와 방금 뭐였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대박이다, 진짜? 누군가의 말이 들렸다. 또 다른 직원은 아까 상황을 흉내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순식간에 나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한 일이 맞는지 아니면 또다시 몸이 알아서 움직인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히 나를 따라다녔고 작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렸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어딘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아침 도로 위, 그리고 방금 전 상황.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골목 안쪽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4~5명의 일진들이 한 학생을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고 욕설과 조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면 편할 텐데 몸 안쪽에서 뭔가가 계속 나를 붙잡고 있었다. 결국 나는 천천히 그 골목 안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아저씨 뭐 보세요라는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다. 한 녀석이 비웃듯 다가오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다른 애들도 하나둘 시선을 돌리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물러나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갈 길 가세요라며 한 녀석이 어깨를 밀쳤다. 순간 중심이 흔들릴 뻔했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가볍게 밀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기름을 부은 듯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버렸다. 가장 가까이 있던 녀석이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반응했다. 고개를 틀어 공격을 피하고 손목을 잡아 흐름을 꺾었다. 녀석의 몸이 그대로 돌아가며 균형을 잃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나조차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다른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한 발 물러서며 공격을 흘리고 타이밍이 무너진 순간 가볍게 밀어냈다. 2 사람 모두 중심을 잃고 연달아 넘어졌다. 큰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남은 녀석들이 멈칫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된 듯했다. 한 명이 욕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고 결국 모두가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벽에 몰려있던 학생은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심장이 늦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방금 전 상황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봤다. 모든 움직임이 너무 정확했고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식당에서 나오던 동료 몇 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방금, 그거 뭐야?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냥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회식 자리에서의 이야기는 과장되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나를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시선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것이 더 위험한 변화라는 것도 모른 채 다음 날 퇴근길, 지하철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주변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옆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내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순간 몸이 반응하려 했지만 간신히 멈췄다. 그런데 그 남자가 오히려 돌아서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왜 길을 막아? 라는 말과 함께 남자가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시비를 이어갔다. 결국 그의 손이 내 멱살을 향해 올라오는 순간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힘을 주지 않았지만 상대의 균형이 그대로 무너졌다.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미 단순한 시비를 넘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공격해왔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움직임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한 발 옆으로 빠지며 공격을 피하고 그대로 중심을 밀어냈다. 남자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었고 작은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방금 봤어? 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영상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다. 몇 정거장이 지나자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다. 한쪽에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다. 나는 잠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여성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나는 그 앞을 막아섰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었고 주변 공기가 긴장으로 굳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내 몸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그의 움직임을 제어했다. 손목을 비틀어 흐름을 끊고 중심을 무너뜨리자 남자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추가 동작 없이 그대로 멈췄다. 주변에서는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촬영하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남자는 당황한 채 욕설을 남기고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려 도망치듯 사라졌다. 지하철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하나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난리 난 아저씨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분명 내가 있었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쏟아내고 있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올라갔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쌓여갔다. 나는 모르는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가족과 먹을 회를 사기 위해 수산시장을 찾았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싱싱해 보이는 생선을 고르며 저울 위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때였다. 무게 표시가 미묘하게 흔들리며 줄어드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눈을 좁히고 다시 확인했다. 분명 같은 생선인데도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이상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인에게 저울을 다시 확인해보자고 말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상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상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저울을 촬영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상인은 갑자기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그는 이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고개를 틀어 공격을 피하고 팔을 흘려냈다.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자 상인의 몸이 그대로 흔들렸다. 큰 힘을 쓰지 않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서 놀란 소리가 터졌고 상황은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져버렸다. 상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일어나 몇 번이나 달려들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이 허무하게 막히자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등을 돌려 작업대로 달려갔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스쳤다.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상인은 작업대 위에서 번쩍이는 회칼을 집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나를 노려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순간이었다. 나는 몸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칼이 휘둘러지는 순간 나는 옆으로 빠지며 손목을 정확히 잡아냈다. 힘이 아니라 흐름을 꺾는 느낌이었다. 그대로 손목을 비틀자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곧바로 발로 칼을 멀리 차버리고 그의 어깨를 눌러 제압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고 나는 그대로 상인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설명했지만 상인은 오히려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누구 말이 맞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부터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 안에는 고소장이 들어 있었다. 수산시장 상인이 나를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연이어 또 다른 고소장이 도착했다. 보복운전 사건 상대였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싸웠던 남자까지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다.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진술서를 쓰는데 손이 멈추질 않았다. 나는 분명 잘못된 상황을 막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사의 시선은 냉정했다. 과잉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정의라고 믿었던 행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고소장을 내밀었고 눈빛에는 걱정과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싸웠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다. 그때는 통쾌했지만 지금은 전부 부담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싸움을 잘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금 상황을 모두 털어놓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숨이 트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감정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머리를 깨웠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몸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었다. 증거와 기록으로 싸워야 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지하철 영상, 시장 CCTV까지 하나씩 확인할수록 상황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공격한 장면은 없었고 대부분 상대의 선제 행동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자료를 정리하며 사건을 다시 이어붙였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으로 구성된 흐름이었다. 그제야 보였다. 내가 무모했던 것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다. 싸움은 맞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주먹으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이번 싸움은 다른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된 파장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하나씩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방어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지만 정리할수록 흐름이 달라지고 있었다. 각각의 사건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상대의 선제 행동이 있었다. 보복운전 사건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자 상대 차량이 먼저 속도를 줄이며 위협한 장면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급정거 역시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명확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공포가 영상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하철 사건 영상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이어지며 상황이 더 선명해졌다. 내가 먼저 공격한 장면은 없었고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확실히 담겨 있었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일진 사건 역시 예상과 다르게 전개됐다. 그날 맡고 있던 학생이 용기를 내어 진술을 했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학교 내부 문제로 묻혀있던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 가해자가 아닌 개입자로 위치가 바뀌고 있었다. 수산시장 사건은 가장 중요했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저울 조작 장면과 함께 상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까지 확인되었다.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으로 연결했다. 그 결과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보였다. 모든 사건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위협에 대응한 구조였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반격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우리는 대응 전략을 바꿨다. 더 이상 방어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상대의 허위 주장과 과장된 진술을 하나씩 반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동시에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싸움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첫 번째로 보복운전 사건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전체 영상이 제출되자 조사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상대의 주장과 영상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고 오히려 고의적 위협운전 정황이 강조되었다. 그동안 나를 향하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하철 사건은 더 빠르게 정리됐다. 온라인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상황이 명확해졌다. 상대 남성의 폭언과 선제 공격이 확인되었고 나는 최소한의 방어만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조사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일진 사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의 추가 진술과 학교 기록이 공개되면서 가해 구조가 드러났다. 나는 그 상황에서 개입한 제3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다. 수산시장 사건은 마지막 승부였다. 상인은 끝까지 내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이를 무너뜨렸다. 특히 흉기를 먼저 사용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일부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심하지 않았다. 이미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었기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나는 결국 역고소를 결심했다. 상대의 허위 주장과 과장된 진술을 근거로 무고와 협박 혐의를 검토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가기로 했다. 며칠 후 상대 측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둘 합의를 제안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이 느껴졌다. 보복운전자도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싸움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사건 당사자 역시 태도를 바꿨다. 영상이 계속 퍼지며 압박을 느낀 듯 먼저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 하지만 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할 순간이었다. 수산시장 상인은 결국 무너졌다. 저울 조작과 흉기 위협이 명확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뒤늦게 고개를 숙이며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모든 사건의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보다 훨씬 조용한 상태로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싸움은 이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과는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어 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통쾌함이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피로감뿐이었다.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모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봤다. 변호사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황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과인가? 처음 싸움을 시작할 때의 이유가 흐려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도로 위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은 텅 빈 느낌이었다.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보다 이상하게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집 문을 열자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 가족에게 남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머릿속이 완전히 비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나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내 방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을 내려다봤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내 손이었다. 몸도 상황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꿈이었다는 것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너무 생생했기에 쉽게 믿기지 않았다. 싸움, 사건, 고소,
역전까지 모든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50대 가장의 모습이 서 있었다. 어제까지의 그 압도적인 감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넥타이를 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묘한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다. 지하철에 올라타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임산부석에 앉은 젊은 남자, 서로를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꿈에서 봤던 장면과 너무나 똑같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순간 감정이 올라왔지만 나는 바로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멈췄다. 예전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주먹을 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둘 사이에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상황을 기록할 준비를 하며 주변을 살폈다. 필요하다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응할 수도 있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임산부석 앞에서 망설이다가 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주변 몇몇 사람들도 함께 시선을 보냈다. 혼자가 아니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통화하던 남자도 점점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제압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정리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방법이 더 오래가는 방식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 나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싸우지 않았는데도 지켜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아무 일도 없던 이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업무를 하며 문득 생각이 스쳤다. 꿈속에서의 나는 강했지만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평범하지만 안정되어 있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퇴근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하루였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집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가족의 목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